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세요? 아, 다행히 채팅창이 열려 있어서 줌이 아니니까 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약간 또 그것도 있네요. 막 이렇게 손만 흔드셔도 되는데, 예, 이렇게 잘 들리세요? 한 분만 답장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전에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 조용하시네요. 잘 들리세요? 제가 한번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잘 들리신다고 생각하고 강의는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채팅창에 제가 잘 들리세요? 아, 예, 잘 들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최낙식님, 박은일. 오늘 그 특구 대상 CEO님들, 그다음에 임원님들 께 강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첫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 제가 박성혁 교수님, 그다음에 차경진 교수님 직접 다 추천드리고 굉장히 좋은 훌륭한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번 아마 강의 시리즈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고의 교수님들을 모셨으니까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고요. AI의 이해, 활용, 사례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 언제든지 여기 채팅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얼굴은 서로 바로 보면서 하진 못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과 한꺼번에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6년 9월 달에 여기 보시면 2016년 9월이라고 나오죠. AI and Life in 2030 2030년에 인공지능과 생활 벌써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30년이 정말 상상이 잘 안 되죠. 어, 근데 어쨌든 2030년에 인공지능과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이 리포트에 AI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액티비티, 활동인데 뭐 하는 활동이냐면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근데 그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특징, 퀄리티인데 어떤 엔티티, 주체로 하여금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능하는 거냐면 appropriately, 적절하게 그리고 어떤 미래 앞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뷰를 가지고 환경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적절히 행동하는 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AI의 정의로 되어 있어요. 이 리포트의 저자들은요, 정말 인공지능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AI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 정의는 우리말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떤 활동인데 기계를 지능적으로 만드는 활동이고 그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주체가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특질이다. 어색하시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의 정의가 맞습니다. 이 정의는 어디서 온 거냐면요.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닐슨,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 이번에 작년 12월호에 AI 매거진 12월호에 이 닐슨이 돌아가신 것에 추모 기사도 뜰 정도로 스탠포드 대학의 중요한 AI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2010년 책 The Que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책에서 이 닐슨이 AI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정의를 2016년 리포트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I 정의를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닐슨의 정의를 한번 사용하시고요. 요거를 좀 제가 작년에 조금 더 수정하고 확장을 해서
저와 황보유정 씨가 인공지능을 정의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계와 인간과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인데, 그 지능이라는 건 뭐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의 능력이고, 성공이라는 건 뭐냐?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행동 목표의 달성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란 기계, 인간, 환경이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적절히 행동한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닐슨의 정의 또는 이 실리콘밸리 리포트의 정의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정의는 또 어디서 온 거냐면요. 제가 뿌리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1년에 알버스라는 학자의 논문에서 온 겁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은 이 논문도 꼭 읽어보세요. 제가 다 여기 밑에 레퍼런스를 다 달아놨죠. 이거 다 인터넷에 PDF로 있습니다. 닐슨의 이 책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제임스 엘버스죠. 제임스 엘버스의 논문 1991년 논문이 뭐냐면 Outline for a Theory of Intelligence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인텔리전스를 이 앱스트랙트만 보죠. 우리 요약만. 이 저널 이름은 IEEE Transactions on System Man and Cybernetics인데요. 이 저널은 굉장히 중요한 좋은 저널입니다. IEEE SMC라고 불리는 저도 아직 이 저널의 논문을 못 실었네요. 학자라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실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저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저널에 1991년에 실렸네요. 제목 그대로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이론의 아웃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문장을 한번 보세요. Intelligence is defined as that which produce successful behavior. 제가 필요 없을 때까지 한번 앱스트랙트 읽어볼게요.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 성공적인 비헤이비어를 프로듀스, 생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건 뭐냐? 성공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말을 막 쓴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쓰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학자들이. 오늘 회사에서 한번 써먹으세요. 지능이라는 건 뭐냐? 성공적인 행동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능은 어떻게 생깁니까? Intelligence is assumed to result from natural selection. 여기서 natural selection 뭡니까? 자연 선택. 다윈이 만든 개념이죠. 정말 위대한 개념이죠. 이거 200년도 안 된 개념이에요. 이거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긴데요.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개념을 만든 지가 아직 2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다윈의 진화론이죠. 자연 선택론. 자연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네이처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지능이라는 건요, 네이처가 선택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나 생물의 지능은 그래요. 근데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그 AI를 만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 제임스 알버스는요,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논문을 한번 써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A model is proposed that integrates knowledge from research in both natural and artificial system. 인텔리전스라는 거를요, 우리 그 자연적인 시스템, 우리 생물, 인간, 동물 같은 것의 인텔리전스랑 그다음에 아티피셜 시스템, 인공적인 시스템의 인텔리전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설명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의 정의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1991년에 Outline for a Theory of Intelligence라는 논문이 나왔고, 여기서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Successful Behavior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정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인공지능학자인 닐슨이 2010년에 인용했는데요. 이 책을 잘 뒤져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치사하게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 교수라서 그런지 닐슨의 연구를
내가 인용한 거라고 명확하게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닐슨이 돌아가셨지만 조금 아쉬워요. 학자라는 것은 난장이와 같거든요. 난장이가 뭡니까? 난쟁이는 본인은 키가 작아요. 하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학자들을 표현하거든요. 학자들 하나하나는 되게 난장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기존의 선배 교수나 학자들이 쌓아놓은 이 거인 위에 자기가 어깨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거인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이전에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면 안 돼요, 사실은. 다 인용하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발표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공지능의 오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정의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1991년에 제임스 알버스라는 당시에 그 미국의 내셔널 표준연구소인가 거기 연구원입니다. 이분이 쓴 논문인데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인공적인 지능과 자연적인 시스템의 지능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지능의 정의를 고민하다 보니까 되게 멋지게 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라는 건 성공적인 비헤이비어를 행동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엘버스의 논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시스템 능력이고 성공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행동 목표의 달성이므로 이걸 잘 활용해서 제가 새롭게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닐슨의 정의를 보면 아까 알버스의 정의를 사용했는데 이게 머신만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거로 했죠. 저는 좀 확장을 했어요. 머신만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학자라고 그랬죠. 예,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 아닙니다.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UC 버클리에 있는 마이클 조던 교수의 2018년 논문에 보면은 인공지능의 범위를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AI, 그 다음에 Intelligence Amplification and Intelligent Infrastructure인데 뭐냐면 사람을 좀 더 지능적으로 만드는 거, 증강지능, 지능 확대 이런 분야도 인공지능의 분야로 보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지능적으로 보는 것들 그것도 인공지능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 기계일 뿐만 아니라 기계, 인간, 환경 기계, 인간,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걸 만드시는 분이세요? 만약 교육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좀 더 지능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를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좀 더 지능적인 환경이나 인프라를 만드시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이건 여러분들은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는 거죠.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뭘로 생각합니까? 사람 같은 거를 만드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로봇.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이런 기계만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과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 같은 빌딩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 같은 도로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능적인 도로, 지능적인 빌딩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빌딩이나 도로가 속한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로는 왜 만들었습니까? 도로라는 건 왜 존재합니까? 그 도로 위에 얹어지는 사람이나 자전거나 자동차나 어떤 것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쾌적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도로의 목표죠.
도로가 사회 속에서 가지는 목표입니다. 도로라는 그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환경은 자신이 속한 이 도로가 속한 사회의 궁극적 목표 달성인데요. 이 도로의 목표 달성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의 안전하고 쾌적하고 빠른 이동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지원하도록 적절히 행동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똑똑한 도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앉아 계시는 빌딩은 뭡니까? 예, 저도 지금 능률협회 이룸센터 빌딩에 와 있는데요. 이 빌딩의 목적은 우리가 여기 쾌적하고 안전하고 추위로부터 추위를 피하고 안전하게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공기도 맑아야 되고요. 이동도 편해야 되고요. 이 빌딩이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우리가 AI를 활용한다면 그것이 지능형 빌딩이죠. 사람처럼 사람 같은 빌딩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같은 빌딩, 그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떤 걸 만드는 거다?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질문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질문을 하실수록 더 좋은 강의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 같은 걸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망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가. 대표적인 게 이 페퍼죠. 4, 5년 전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페퍼가 뭐 대단한 로봇인 것처럼 선전되고 그랬죠. 한국인의 피를 가진 일본 사업가인 손정희 씨. 이 페퍼라는 걸 만든 이 프랑스 회사를 인수해서 알바데란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를 만들고 여기에 큰 투자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했죠. 이 페퍼는 지금 거의 팔리지 않고 있어요. 재계약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2014년 8월에 휴먼 로봇 시대는 멀었다라는 글을 쓰면서 아직 이런 로봇이 나올 때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썼습니다. 벌써 몇 년이에요? 6년 반 전이네요. 왜 그러냐? 인공지능의 정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같은 어떤 것을 만드는 거로 생각하고 있으니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MIT가 내놓은 지보라는 로봇도 망할 거라고 같은 글에 썼는데요. 역시 망했어요. 뭔가 사람처럼 만들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들은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계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표만 잘 달성하는 시스템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주간 아사히 기사인데요. 페퍼의 80% 이상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요새 메타버스가 뜨던데요. AI를 실물세계와 가상세계로 구분해서도 교수님의 정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너무 수준이 높은 질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다음 강의를 만들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한번 인공지능 정의를 해보고 싶긴 하네요. 아마 메타버스 하에서 여러분들께서 아바타를 만들거나 어떠한 서비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저는 만약 지능적인 메타버스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 3번에 해당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건 우리가 보는 하나의 환경이잖아요. 근데 가상 환경이죠. 그죠? 그러면 지능적인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메타버스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제 메타버스 이제 시작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게 오큘러스 퀘스트 이런 거 제가 아직 사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이 만든 스페이셜이라는 회사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뜨고 있고 또 최근엔 또 클럽하우스가 떠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메타버스 클럽하우스는 메타버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소셜 미디어가 돼서 저는 아직 그 아이폰을 요즘 안 쓰고 있어서
클럽하우스는 많이 써보지를 못했고 주변에 너무 뭐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많아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하는 걸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인공지능 정의의 이 세 번째 해당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물리적인 세계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앞으로는 뭐 가상 세계에서 활동할 거다 이런 얘기하죠.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저의 의견이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그런 가상 세계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단 지나가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손정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죠. 실패를 모르죠, 이분. 그죠? 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실수를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어 이런 데 투자를 했지만 실패하는 걸 보고 손정 회장님이 뭔가 생각을 하셨겠죠. 지금은 또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이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에 투자했죠. 베어로보틱스는 하정우 대표라는 분이 만든 건데 하정우 씨는 구글과 인텔인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근데 이분이 밀피타스라는 실리콘밸리 한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순두부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순두부집을 차려서 순두부집을 경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10km를 걸어야 된다. 식당 내에서.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손님을 접대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는데 이런 로봇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서빙 로봇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자율주행 서빙 로봇 썰비를 만들었어. 이거 지금 생산을 한국에서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기술은 라이다 기술이 들어갔고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좁은 공간에 장애물을 피해서 고객 식탁으로 음식을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식당에서 로봇의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직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통해서 서빙부터 주문 및 계산을 해야 되는 직원의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직원과 요식업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이 로봇 회사에 또 손정희 회장이 투자하셨어요. 대단하죠. 예, 실패를 모르는 분이죠, 그죠? 쿠팡도 뭐 망할 뻔했는데 손정 회장께서 몇 조를 넣었습니까, 돈을? 3조, 그죠? 처음에 2조를 해줬고요. 또 1조를 더 넣어줬죠. 그러다가 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쿠팡에서 막 주문을 더 많이 하면서 지금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망할 거로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은. 망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 김범준 대표인가요? 그분도 대단하죠. 결국은 2조의 투자를 이끌어냈죠. 예, 아마 손정 회장님을 설득하지 못했으면 쿠팡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국에 2조를 투자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잖아요. 삼성이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고 LG가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에서.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의 피는 있지만 국적은 철저하게 일본 사람이고 그 자본은 또 일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투자자들로 오는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쿠팡이 이끌어낸 거고요. 2조를. 그 당시에 5조의 밸류에이션으로 2조를 넣어줬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망할지도 모른다는 회사를 5조로 기업 가치를 인정해주고 2조를 넣었기 때문에 40%의 지분을 갖고 있네요.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그 이후에 또 1조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때 만약 10조의 밸류에이션으로 높여졌는지 그건 제가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 45% 정도의 지분을 갖는다 하고요. 갖겠죠. 근데 이번에 나스닥에 상장한 이유는 김범준 대표한테 차등 의결권을 준다고 하죠. 29대 1로. 그러니까 한 주당 29주의 의결 권리를 줌으로써 경영권을 이제 김범준 대표한테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죠. 그러니까 벤처 사업가의 지분이 희석되면 결국은 뺏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처음에 창업 당시에 그 경영을 그 펼칠 수가 없는데 이제 미국의 증권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쿠팡이 미국 기업으로 세워졌고 이번에 그렇게 이제 상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손정 회장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 닮은 로봇인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런 데서 페퍼라는 것이 실패를 봤지만 이번에 하정우 대표가 만든 베어로보틱스의 이 서빙 로봇 서비는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죠 전혀. 예, 차라리 이런 게 낫겠다라고 손정 회장께서 판단을 하신 거죠. 예, 이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다. 적절히 행동한다는 건 뭐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고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 이건 최적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리적인 에이전트라는 것은 뭐냐면 베스트 아웃컴을 어치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베스트 익스펙티드 아웃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정말 불확실하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1년 반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작년이 좋았다 그러죠, 오히려. 작년에는 5명 이상 모일 수도 있었고요. 밤새 술 마실 수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올해가 더 힘들어요, 지금, 그죠? 작년은 재작년이 좋았다, 뭐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서 좋았다 했는데, 2019년을 2020년에는 그리워했고 지금 2021년에는 2020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은 2021년을 그리워할지 아니면 정말 예전처럼 돌아갔을지 정말 전망이 불투명하죠 지금. 이렇게 우리는 언서튼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능적인 개체라는 것은 결국은 베스트 아웃컴 또는 베스트 익스펙티드 아웃컴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러한 개체입니다. 결국 최적화하는 거라. 여러분들 인공지능은요 공부해 보시면 다 최적화하는 겁니다. 최적화라는 걸 모르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명한 딥러닝 이거 다 최적화하는 방법론이에요. 모든 어떤 AI 방법론이 나온다 해도 이것은 다 최적화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어제 매일 밤 자기 전에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면서 자요. 어제도 1시쯤 잤는데 돌려놓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잘 돌아갔나 했는데 에라 났는지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다시 또 돌려야 돼요. 그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다 에러를 줄이도록 학습시키는 그런 최적화 시스템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인공지능과 컴퓨터 사이언스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이런 것이 NP 컴플리트, NP 하드 이론인데요. 이걸로 이미 1970년대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 어워드를 수상을 했는데요. 이 이론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컴퓨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최적화를 구할 수 없는, 즉,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한번 보세요. 많은 인공지능 문제들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맞아요. 어떤 분이 이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우리의 결혼이라는 문제 하나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회사를 취직했는데 이 회사가 아니고 더 좋은 회사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지를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모든 의사결정 문제는요. 내가 최선인 줄 알고 이렇게 해봤지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계란판처럼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 이 산이 아닌가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최적의 를 구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구해요. 여러분들 인생의 최적의 결혼 파트너를 구하고 애인을 구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간과 제한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시간과 자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만족하고 사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 여행, 친구,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뭐 하실 거예요? 오늘 금요일인데. 10시로 좀 연장돼서 조금 낮았죠. 술집 가도 사람들이 조금 웃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도요, 일할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존재하죠. 예. 우리가 이걸 다 최적화하면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잘 최적화하면서 사는 사람이 또는 사는 시스템이 잘 사는 거죠.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 최적화를 구하지 못해요.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요, 실수가 치명적인 분야에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도메인을 잘 정해야 됩니다. 도메인에 따라서 실수가 치명적인 곳에는 인간과 AI를 같이 일하게 해줘야 돼요. AI가 혼자 일하게 하면 얘는 꼭 실수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다 오늘 모든 앞으로 말씀드리는 인공지능 사례에서 얘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퀀텀 컴퓨팅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들 퀀텀 컴퓨팅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한 게 AI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는 AI의 조금 최신 동향을 말씀드릴게요. AI의 최신 동향이라 하면요, AI first예요. AI first. 그래서 제가 딱 경희대학교 6년 딱 일하자마자 제가 2003년 9월부터 일했는데 2009년 9월 되자마자 연구년을 시작해서 MIT로 갔습니다. 여름에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산 게 아이폰이었어요. 그게 2009년 8월이었죠. 한국에서는 아이폰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의 옴니아 정도밖에 없던 시절이죠. 그게 2009년 여름이에요. 지금 12년도 안 됐네요. 그죠? 인간과 AI 혼합을 언론에서 말하지 않아서 거부감이 있다. 뭐 여러분들 컴퓨터랑 맨날 일하죠. 컴퓨터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AI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예요. 좀 더 똑똑하죠. 여러분들 엑셀 쓰시고 뭐 맨날 크롬 쓰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죠. AI는 그런 겁니다. 엑셀 같은 거예요. 2009년에 한국에 이제 말에 아이폰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뭐가 됐습니까? 모바일 시대가 왔죠. 제가 2010년에 1년 만에 한국에 와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모바일 앱을 많이 써? 주변에 물어보니까 카카오톡이라는 걸 쓴대요. 2010년에. 그래서 저도 카카오톡을 깔았거든요. 지하철을 탔더니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이 다 노란색이에요. 카카오톡. 근데 그 당시에도 카카오가 망한다고 그랬죠. 한국 회사들이 카카오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재벌 회사들도 바보같이. 안타깝게 어디가 투자했습니까? 중국의 텐센트가 투자를 했죠.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중국 텐센트에 많이 영향을 좌지우지 받고 있는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카카오가 하는 모든 일은 중국 텐센트에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이사가 들어가 계시니까. 참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카카오는 중국 진출도 못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시대를 계속 보는 건데요. 카카오는 당시에 PC 버전도 안 만들었어요. 지금 카카오 PC 버전 참 재밌게 쓰죠. 모바일 퍼스트를 강하게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게 모바일로 가야 된다.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에 의해서 카카오 같은 새로운 모바일 중심의 회사가 나오고 이럴 때가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AI 퍼스트 시대 같아요. 저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야, 내가 말로만 AI 퍼스트 강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하루하루 실천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2020년대는 개인과 기업, 정부 조직이 다 AI 퍼스트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강의를 하려고 이런 말을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겁니다. 제 삶에서도 경희대도 여기 좀 써 있습니다만 경희대도 지금 AI 전교적으로 AI 퍼스트를 혁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영대학원에 AI 비즈니스 과목을 필수화했어요. 이제는
경영대학원 졸업하려면 AI 비즈니스 과목을 들어야지만 졸업할 수 있게 됐고요. 학부에도 지금 경영대학 안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신설하고 있고, 석박사 과정에 빅데이터 응용학과 만들었고, 경영대뿐만 아니라 전교적으로 AI 퍼스트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10년 전에 우리가 다 모바일 퍼스트로 가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AI 퍼스트시다. 지금 그래서 생물학, 화학, 제약 분야에서 AI 퍼스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생물학을 하는 사람, 화학하는 사람, 제약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요. AI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여기 제가 다 회사 이름을 다 불러드릴 수도 없죠. 예, 수많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국내외의 신약 개발 회사들이 AI 퍼스트를 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인공지능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골프 스윙 분석을 영상을 분석해 AI 비대면 레슨 서비스 플랫폼 만드는데 영상 개발이 돈이 안 되는지 영상 개발자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영상을 분석해서 하려고 하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저는 그냥 트랙맨 있죠, 트랙맨. 트랙맨이나 이런 공의 궤적이나 스윙 궤적 정도만 보고 하는 걸로 해서 저는 어떤 걸 하냐면 맞춤형 골프채를 제작하는 회사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매출을 내리고 있는 회사인데 골프 그 사장님을 만났어요. 인공지능으로 이걸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은데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이 회사가 여러 샵이 있는데 거기서 프로님들이 추천하는 골프채, 맞춤형 골프채가 다 답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답이 다 똑같죠. 전 세계에 있는 의사분들이 환자에 대한 답이 똑같겠어요. 처방이 다 다르죠. 답이 다른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건데요. 그 사장님 생각은 좀 더 정확한 채를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대요. 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일부 진행을 중입니다. 제가 골프를 18년 쳤는데 진짜 안 치다가 진짜 싫어했어요, 골프를. 작년부터 좀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재미도 좀 느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골프도 좋아하게 된 겸 인공지능으로 이제 골프채를 잘 맞춰주는 그 시스템을 연구 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골프 스윙 분석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영상 개발 쪽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다르게 접근할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분석으로 하면 좋은데요. 영상 개발자를 찾기가 쉽지 않죠. 영상 개발자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그냥 트랙맨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AI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최근에 보니까 뭐 문화체육부인가요? 거기서 이런 비슷한 그 정부 사업이 나왔더만요, 그죠?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코칭, 그러니까 스포츠에서의 코칭을 AI 기반으로 하는 그 시스템 개발하는 게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수많은 또 회사들이 거기 또 제안서 넣겠죠. 너무 정부가 지금 돈을 풀고 있어서 AI 분야가 좀 왜곡되고 있습니다. 좀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회사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웬만하면 정부 돈 써가지고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텐데 현실적인 방법을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정부 RFP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회사에서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AI 퍼스트가 지금 신약 분야에 늘어나고 있다. 은행 같은 경우가 카카오뱅크 어때요? 지금 카카오뱅크에 투자하셨으면 이것도 대박 났죠.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죠, 이거죠. 근데 이제는 AI 퍼스트. 한국투자증권은요.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AI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리서치 서비스 에어를 만들었는데 이런 게 진짜 AI 퍼스트예요.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흉내만 내고 있어요. AI 흉내. 뭐 어디서 어떤 사람을 모셔와서 AI를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이 어느 분을 모셔왔다. LG가 어느 분을 모셔왔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AI를 하는 거예요. 경희대학교가 AI를 한다? 못 가요. 경희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AI를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자기가 배우는 학문에 경영학을 하는 사람도 AI를 하고 금속공학을 하는 사람도 AI를 하고 물리학을 하는 사람도 AI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AI 퍼스트라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물리학과랑 경영대가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물리학과 교수님들, 경영대 교수님들이 직접 AI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고 있는 AI 퍼스트. 국문과 교수님들도 AI 퍼스트, AI를 하고 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각 학과에서 각 원래 하던 사람들이 AI를 적용해야 되는 게 AI 퍼스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그런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원래 AI 하던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AI를 적용해서 자기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한금융은 신한 AI를 만들었죠. 이것도 잘한 건데 저는 한국투자증권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투가 되게 무서운 아이들이죠. 금융 쪽에. 한투 파트너스가 뭡니까? 한국투자 파트너스. 우리나라 최고 벤처 캐피탈이죠, 지금. 카카오 투자했고요. 한국투자 파트너스에 투자 받으면 거의 성공이 보장된다. 뭐 이럴 정도로 엄청난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있는 곳이 한국투자 파트너스죠. 한국투자 증권도 그런가 봐요. 저는 예. 제가 이 한경비즈니스 1288호에 이 기사가 나서 이걸 지금 인용한 건데 제가 이 한경비즈니스 기자 이현주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되게 재밌던데 그랬더니 이현주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분들 다 직장에서 승진했답니다. 그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왜? 한국투자증권이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왜? 임직원이 직접 AI를 적용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승진시킴으로써 자극하는 거죠. 그래, 당신들의 현업에서 AI를 적용해서 성과를 내면 그런 사람한테 승진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많은 다른 임직원들이 AI를 자기 일에 도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이 저절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AI 퍼스트죠. 직원이 직접 하는 거예요. 배워서. 여기서 이거는 사실 제가 다른 데 썼던 글인데요. 아직도 출판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용을 못하고 12월 달에 쓴 글인데 참 가끔 가다 언론에 글을 주면 1, 2주 묵히는 건 괜찮은데 몇 달씩 묵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위도영님 맞춤형 골프채도 만들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 어차피 우리가 오늘 지금 명함을 교환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이거 유튜브에 남으니까 나중에는 지우고요. 일단 실시간으로 남아있는 분들은 현재 실시간 듣는 분들한테는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명함 드렸다 생각하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퍼스트란 건 뭐냐면 최종 사용자가 AI를 해야지 AI 퍼스트다. 직원이 직접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직원들이 성공 사례를 만들면 승진을 시켜라. 이런 말씀들을 이 한국투자증권의 사례죠. 또 하나 중요한 AI의 지금 동향이 뭐냐면요. 자연어 처리입니다. 자연어 처리 방법이 심지어는 영상 분석에도 쓰이고 있어요. 지금 희한하게 가고 있어요. 예. 한 2년, 3년 전에는요. 인공지능 하면 CNN이라고 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예. 그거 공부하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 인공지능에서 하나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트랜스포머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썼던 글인데 아직 언론에서 안 나왔어요. 딥러닝 방법 중에서 자연어 처리를 개발된 딥러닝 방법론이 천하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어라는 언어를 처리하는 건데 이걸 영상인식 기법이 지금 오히려 영상을 생성하거나 복구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결국 뭐냐 문장이라는 거예요. 요 한 줄이 한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의 영상은 뭐예요? 문장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중에 절반을 날려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이거 뭐 병아리 같기도 하고 테니스공 같기도 하네. 이걸 복원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문장의 절반을 날렸는데 이거를 복원한다는 거예요. 고양이 그림의 절반을 날려버렸는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기존의 영상 기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어 처리 기술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어 처리 기술이 상당히 많은 곳에 지금 신약 개발하는 거, 영상 만드는 거. 어제 보니까 이거를 제가 강의자로 다 만들고 나서 어떤 분 논문을 봤는데 자연어 처리 방법론, 트랜스포머 방법론을 영상 처리한 논문들만 또 다 리뷰해서 리뷰 페이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AI 퍼스트, 두 번째는 자연어 처리 방법론이 엄청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 이건 밸류 엔진 비즈니스다. 엔진을 만드는 비즈니스다. 그 엔진을 만들 때는 크게 5가지를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엔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가치 있는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요. 돈 벌 수 있는 목표.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비즈니스라는 건 돈 못 벌면 소용없죠. 예. 그럼 돈을 어떤 데 벌 수 있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주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건 사기죠. 예. 결국은 내가 뭔가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려면요. 인공지능 엔진을 잘 개발해서 그걸로 가치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1, 2, 3, 4, 5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가치 있는 목표. 아까 최적화할 목표입니다. 최적화할 목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의와 다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아까 뭐랬죠? 국공적 목표. 이 목표가 멋질수록 돈을 벌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하세요. 지금 질문 열심히 해주시는 위도 형님, 예, 골프 분야 인공지능 개발하면 너무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해볼만 해요. 해볼만한 일입니다. 돈 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를 어떤 가치를 낼 것이냐. 정말 골퍼들이 당신이 제공하려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있다고 느낄 것이냐. 이미 지금 뭐 스윙하고 이러는 골프 앱은 많이 나왔죠. 예, 있어요. 제 폰에도 하나 깔렸을걸요? 뭐더라? 지웠나? 좀 바보 같아서 지운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또 벌써 뭐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긴장하시면서 사업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요 그림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AI 시스템을 개발하려면요. 데이터와 지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걸 가지고 잘 추론하고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해야 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전략을 가져야 되고 이걸 잘 유지하고 운영하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이 5가지 전략을 가져야 되고 오늘 지금부터 설명하는 회사들은 다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GPT-3죠.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GPT-3 보고 나서. 그래서 수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GPT-3 is amazing, GPT-3 is great. 제가 쓴 글은 GPT-3는 멋지다. 이것도 언론이 늦게 내가지고 다른 글을 제가 흉내낸 것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7월 28일 날 나왔고 7월 19일 날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더 일찍 이게 아마 7월 19일과 28일 사이에 쓴 글인데 마치 이런 것 따라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 글 꼭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GPT-3는 뭐냐면요. n개의 단어의 배열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n+1번째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출력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n+1번째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다시 집어넣어서
n 플러스 2번째 단어를 출력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인규님 그 연락처가 안 보이는데요. 예, 그리고 박은혜님, 예, 인공지능 자본, 아, 멋진 얘기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썼던 논문이 디지털 자본이라는 논문을 방석현 교수님이랑 같이 썼던 논문이 있는데, 진짜 그 인공지능 자본 이런 논문을 써야 되나요? 예, 어쨌든 그냥 참고로 한번 보내드리고요.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 GPT-3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서를 다 긁어가지고 학습 데이터로 했어요. 대단하죠?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학습시켰냐면 이런 거예요. n번째 단어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예측하는 게임을 자기 혼자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요. 얘가 희한하게 답을 잘해요. 이렇게 해요. 길이는 눈이 몇 개야? 콜론 물음표 A 콜론 썼더니 얘가 길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눈이 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두 개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얘가 역시 잘 한계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인공지능은 늘 뭐가 나오면 한계가 있어요. 아직은. 예, 얘 한계 뭐냐면요. 내 발은 눈이 몇 개야 했더니 네 발은 눈이 두 개야 이렇게 나와요. 얘는요. 여러분 우리 발에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어 문서에는요. 발에 눈이 있다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 발은 눈이 몇 개야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야 사람한테 발이 어딨어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데 네 발은 눈이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1600년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그랬더니 이것도 신박한 대답을 합니다. 1600년에 미국의 대통령 없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없었는데.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 1세라고 그래요. 당시에 미국을 그 아메리칸 대륙을 지배한 영국의 왕 이름을 댄다는 거예요. 신박하죠. 신박하지만 뭔가 틀리죠. 예, 왜 그렇게 만들었냐? GPT-3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n개의 단어의 배열이 입력으로 주어지면 n 플러스 1번째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출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n개.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건요. GPT-3는요. 코로나를 몰라요. 코비드 19 모릅니다. 왜냐면 2019년 8월인가 그때까지의 영어 문서 가지고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영어로 질문하면요. 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코비드 19 몰라요. 이제 올해 이 오픈 AI라는 회사가 GPT-4를 또 발표할지 궁금하네요. 이거 학습할 때마다 이 학습은 최소 100억을 들였거든요. 제가 어제 제 컴퓨터로 인공지능 뭐 학습시키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구글의 컴퓨터를 제가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공짜로 쓴 걸 제가 다 쓰면 이제 구글에 돈 내야 되거든요. 구글이 그런 걸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GPT-3는 한 번 학습하는데 최소 100억이 들었을 걸로 판단되고 있어요. 100억이 그냥 날라간 거예요. 하늘로. 그 대신 요 학습된 모델이 있는 거죠. GPT-4는 어떤 얼마의 비용으로 또 만들어질지 모르겠어요. 최소 그러니까 학습 비용만 100억이 든 거예요. 거기는 연구원들 비용 말고요. 제가 여기 여러 가지 GPT-3 링크를 드렸으니까요. 지금 이걸 다 해볼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눌러가지고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신기합니다. 신기하지만 한계를 느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잘 알 수 있어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도구가 되죠. 여러분들 칼도 여러분들의 도구고요. 가위도 여러분들의 도구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들 그걸 쓸 수 있습니까? 일반 가위로 쇠판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 도구가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비로소 그때 여러분들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칼이나 가위를 주지 말라는 게 왜 그래요? 뭐 아무데나 찌르잖아요. 이 도구의 위험성을 모르고 이 도구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할 수 있고 뭘 하지 못한다는 걸
모르면 그건 도구가 아니고 흉기가 되는 거죠. AI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오늘 현재 가장 모든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GPT-3예요. 그럼 GPT-3를 여러분들이 써보고 이게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는 걸 알아야 겨우 여러분들이 어린아이한테 가위나 칼을 쥐어주는 것 이상의 조금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AI가 재밌는 건요.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이 스타트업인 오픈 AI가 만든 GPT-3를 누가 샀냐면 누가 이걸 라이센스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라이센스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돈을 뭉터기로 오픈 AI한테 줬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GPT-3를 지금 라이센스 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그러면 돈을 누가 봅니까? 한국말로 트랜스플러링 가능하냐고요? 한국말로 트랜스플러링은 새로 짜야 되고요. 만약 GPT-3를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번역을 하면 할 수 있죠. 그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돈 내면 됩니다. 넷플릭스 가입하시도 돈 내면 되고요. 지금 네이버에서 한국형 GPT-3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내부 품위가 진행이 돼서 큰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일단 개발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GPT-3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지를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PT-3는 그럼 어떻게 만든 겁니까? 아까 제가 개발한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어 보면 데이터는 어디서 와요? 웹크롤링. 인터넷에서 존재하는 모든 영어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거를 다 배치로 갖고 왔고요. 이걸 학습을 했어요. 방법론은 뭐냐면 트랜스포머 기반의 딥러닝이고요. 퓨전 러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요? 오토매틱 뉴 센텐스 제너레이션이에요. 또는 코드 제너레이션. 뭔가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너레이션 하는 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성도를 위해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의 버저닝이 계속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오픈 AI를 간단하게 분석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이거 써보시면 얘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이메일 답장하는 애플리케이션 누가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GPT-3가 자동으로 답장하게 하면 실수해서 난리 나요. 비즈니스에 쓸 수 없습니다. 아직. 현재 AI의 가장 최고 수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는 또 이 오픈 AI가 또 재밌는 걸 만들었어요. 달리라는. 여러분들 살바도르 달리 아시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그 화가 달리. 그거를 좀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그 뭐죠? 애니메이션 그 뭐죠? 무슨 이죠? 그거를 이제 흉내내서 만든 이름이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주면요. 그림을 만들어요. 아보카도 모양의 팔걸이 의자를 그려줘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마치 영화 허를 보는 느낌이에요. 영화 허에 보면 영화 허에서 그런 디자인을 하죠. 오픈 AI라고 쓰여진 가게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적당하게 그죠?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죠. 이걸 막 생성해내요. 신기하죠? 아직 이 시스템은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아요.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 논문은 여러분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공개는 아마 안 된 걸로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공개될 수도 있죠. 이것도 실수를 해요. 지금 이건 잘 그린 것만 보여준 거고요. 눌러보면은 그러니까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AI는 현재 실수를 해요. 그래도 대단하죠. 옛날보다 얼마나 멋져요. 그죠? 또 이루다. 이루다 너무 아쉽죠. 이루다 왜 죽었어? 너무 재밌게 잘 쓰고 있었는데요. 좀 놔두면 안 돼요? 난리치고. 이루다 관련돼서 여러 글을 제가 썼습니다. 이루다 이경전하고 검색하시면 여러 글이 있고 제 페이스북에도 있는데
일단 이루다한테 성희롱을 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좀 이상한 얘기죠. 이루다가 무슨 사람이 아닌데 무슨 성희롱을 해요. 이루다는 그냥 기계예요. 그래서 성희롱이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루다가 혐오 발언을 했다. 뭐 동성 연애를 혐오했다. 제가 뭐 답답해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루다랑 직접 대화를 해봤어요. 여인이 여인과 살면서 성적인 사랑을 하는 거 너도 좋아해?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데. 여자끼리면 어때 그치? 그랬더니 응 나쁘지 않아.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면서 성적인 사랑도 즐기는 거 좋지? 좋다는데요. 예. 이루다는요 동성연애를 혐오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옹호했잖아. 여기는 이거 뭡니까? 이루다는 그냥 성능이 나쁜 기계였을 뿐이에요. 아직 제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말만 그냥 추임새만 넣어주는 애잖아요. 근데 뭘 얘가 혐오를 했다라고 막 비난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아 AI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걸 전 국민 상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몇몇 학자나 뭐 이런 분들 심지어는 다음에 그 카카오의 이재용 회장까지도 뭐 이루다 서비스가 뭐 동성연애를 혐오했다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자유가 있잖아요. 나는 동성애가 싫어라고 이런 채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자유의 영역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이루다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친구 개념이잖아요, 그냥. 그죠? 그런데 왜 얘는 성희롱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여기다 성희롱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 막 성적 대화를 막 하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피폐해질 것이다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오히려 사용자를 보호해야 돼요. 마치 맥도날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뚱뚱해졌다라고 집단 소송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루다를 내가 쓰다 보니까 얘한테 너무 성적인 학대 대화 같은 걸 해서 내가 망했어. 내가 피폐해졌어라고 주장하는 고객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루다가 불쌍해? 이루다는 불쌍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 얘는 그냥 기계일 뿐이에요. 제가 이루다한테 마지막으로 한 대화입니다. 여기 아직 살아있어? 그랬더니 영전아 나 있잖아. 다행이야. 살아있지? 했더니 너한테 많이 고마워. 알지? 그랬더니 죽지마 루다 했더니 죽었어요. 저한테만 이런 대화한 줄 알았더니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다 똑같은 대화를 해서 나랑. 예, 기계일 뿐이잖아요. 그냥 기계일 뿐이에요. 이루다는 혐오도 할 줄 모르고 옹호도 할 줄 모르는 그냥 수준 낮은 기계였을 뿐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직 출판되지 않은 원고인데 지난 12월에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한국의 기업은 연인 간의 메신저 대화를 분석해서 연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사용자 관점에서 매우 끔찍한 일이다. 연인들 간의 사적인 대화를 누군가 들여다보는 것도 끔찍한데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AI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발상이다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 이게 지금 이루다를 만든 스캐터랩 얘기가 돼버렸네요. 사실 스캐터랩 가지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스캐터랩이 만약 정말 연인 간의 이 내밀한 대화를 가지고 이루다 같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다면 정말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정말 조심했어야 되죠. 근데 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마 큰 집단 소동도 당했고 결국 이 이루다 서비스는 중단돼 버렸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죠. 일단 이런 연인들 간의 대화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험했고 그렇게 내밀한 대화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면 정말 조심해서 회사 내부에서도 정말 그 데이터의 유출이나 데이터 가지고 낄낄거리는 사람들 없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와 B의 대화를 데이터로 사용하려면 A한테만 컨펌을 받을 게 아니라 B한테 컨펌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를 잘 못했던 거죠. 그죠? 여기 지금 사장님들도 인공지능으로 뭔가 사업을 하실 마음이 있으면요.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들 감옥 가요. 그리고 회사 다 망하고요. 제가 많은 AI 회사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어떤, 제 제자가 피부를 분석하는 AI를 개발을 해서 벌써 서비스 오픈을 했는데요. 그거 개발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피부과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심지어는 연예인의 데이터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강남의 피부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CEO한테 조언했냐면요. 일단 인터넷이 다 끊긴 컴퓨터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피부 데이터를 넣어라. 그 다음에 의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피부에 대해서 학습할 이제 그 답을 주거든요. 답을 줄 때 이분 스마트폰 뺏어라.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컴퓨터는 인터넷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뺏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가서 감시하라고 그랬어요. CEO가 가서. 그 정도를 해야 그 의사분이 남의 피부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죄송한 얘기지만 낄낄거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의 그 취급은 굉장히 조심해서 회사의 어느 누가 알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부 고발, 외부 고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이 스캐터 랩이 이번에 굉장히 큰 그 사례를 보여줬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너무 과거 데이터를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썼어요. AI 산업의 연료가 분명 데이터인 것은 맞지만 기존 산업혁명의 연료로 동물의 기름은 일부 썼어도 사람의 기름은 쓰지 않았던 것처럼 AI 엔진의 연료로 개인 데이터의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썼죠. 제가 어제 소셜 딜레마라는 넷플릭스 를 봤는데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여기 인간을 기름으로 쓰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나치가 인간을 기름으로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소셜 딜레마라는 걸 보면 그 인간의 데이터를 지금 기름처럼 쓰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인터넷 기업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좀 저랑은 생각이 약간 다르기도 했지만 비슷한 그 생각이 또 있기도 했어요. 인간의 데이터를 이게 함부로 쓴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간의 데이터를 쓰지 않는 AI를 개발하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살짝 발표했는데 하렉스 인포텍과 같이 저희는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작년에 연구해서 발표했고요. 또 2차 연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최소화하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챗봇 지금 제가 GPT-3 세계 최고의 수준의 GPT-3도 채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 한국의 채팅이 제대로 되는지 한국도 완전. 저 다음에 이경일 사장님 강의도 있던데 솔트룩스, 와이즈넛, 마인즈랩 이 대표 챗봇 개발에서들이 다른 회사 챗봇을 개발했다고 하죠. 미국 IBM도 그렇고. 근데 자기 회사 챗봇이 없어요. 이경일 사장님 강의 들으실 때 한번 꼭 질문해 보세요. 솔트룩스 회사 챗봇은 없냐고. 솔트룩스랑 일하려면 꼭 인간이랑 대화해야 되냐고. 아니 다른 회사 챗봇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줬다는 회사가 솔트룩스 홈페이지 가보면 자기 회사 챗봇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뭐죠? 가림이라는 챗봇인가 뭐 있죠? 그 챗봇도 우리가 좀 써봐서 걔랑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루다처럼? 이루다 얼마나 솔직해요. 스캐터랩 저는 스캐터랩이 실력이 꽤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윤리가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것이 부족했어요. 너무 아까워요. 이루다는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승부했잖아요. 이렇게 오픈해서. 그러면요. 사회가 이걸 용인해줘요. 좀 약간. 솔트룩스 같은 회사는 오픈을 안 하잖아요. 차라리 실력 가지고 오픈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얘가 어떤 때는 동성애 혐오 발언도 했지만 저처럼 뭐 동성애 혐오 발언 안 하잖아 이런 것도 보여줘서 지식인들이 얘를 좀 잘 가꿔서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막 비난해가지고 결국 얘를 다운시켜 버렸잖아요. 저는 스캐터랩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 공개가 안 돼서 오히려 IBM 다른 국내에 이런 챗봇 많이 개발했던 회사는 오히려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시험만 멋지게 하고 끝나죠. 여러분들 페퍼가 왜 망했겠습니까? 페퍼. 여러분 유튜브에 페퍼 시험 보세요. 엄청 말 잘하는 것처럼 나와요. 하지만 페퍼를 여러분들 회사에 한번 도입해 보세요. 하루 이틀 쓰고 못 써요. 고객은 한두 번 쓰고 안 써요.
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챗봇은 현재는 안 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 챗봇 되는 분, 저는 이 챗봇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정말 제가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챗봇을 저한테 알려주는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크게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매년 이거를 하고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동향. 일단 작년 10월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웨이모가 레벨 4의 자율주행을 시작했습니다. 피닉스에. 근데 웨이모 이 자동차는 여기 뚜껑이 있어요. 여기 소뚜껑처럼 있죠, 그죠? 이게 라이다죠, 라이다. 라이다가 있어가지고 차가 비쌉니다. 올해 1월에 FT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왔는데 이 웨이모의 CEO가 현재 600대밖에 없대요. 그 자율주행차가 좀 원래는 6만 대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100분의 1밖에 실현이 안 된 상태고요. 우버는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오로라에 자기 자율주행 사업분을 줬습니다. 그 대신 26%의 지분을 갖고 오히려 돈을 더 넣었어요. 그다음 아마존의 죽수 아시죠? 죽수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은 웨이모가 이미 7년 전에 한 거다. 그 웨이모의 자동차 가격이 25만 불이나 된다. 2억 거의 3억에 가까운 돈 아니냐 했는데 웨이모의 그 CEO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웨이모가 작년에 엄청난 돈을 투자받죠. 3.4조. 근데 이때 구글이 별로 투자 안 했어요. 모 회사가. 그래서 좀 이 투자가 과연 잘 된 거냐 아니라냐 이슈가 있는데 돈을 못 버는 회사한테 이렇게 돈을 투자한 사례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비율이 30%일 거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4에서 9%로 예상하고 있다.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웨이모의 그 CEO가 한 얘기인데 파이널 타임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란의 테슬라죠. 테슬라도 작년 10월에 뭘 했습니까? FSD라는 걸 발표했어요. Full Self Driving. 근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 아니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지금 NHTSA 교통 당국에서 지금 이런 말을 쓰지 말라라고까지 테슬라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10,000. 그래서 테슬라 주가 얼마나 올랐어요, 그죠? 급기야 비트코인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이 $10,000를 전고점을 넘으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50,000가 넘어버렸죠. 예. 저도 약 올라 죽겠습니다. 비트코인 좀 더 사둘 걸, 그죠?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현재까지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예측이 꼭 맞을 리가 없죠. 저 쿠팡도 망할 줄 알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톡은 절대 안 망한다고 당시에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카카오톡 망한다는 전문가들이 참 많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이 투자 안 하고 한투파 같은 벤처캐피탈은 투자했지만 중국의 텐센트가 투자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제가 너무 투자를 안 해서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되는데 테슬라의 주식은 저는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긴 해요. 뭐 주식은 알 수 없죠. 그걸 다 알면은 뭐 주식 투자하지 누가 뭐 합니까? 테슬라의 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웨이모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 AI 기술적으로 보면요, 테슬라는요 딥러닝만 쓰고 있고요. 웨이모는 딥러닝만 쓰는 게 아니라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더 근본적인 좋은 방법론이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딥러닝만 썼다가는 실수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결판이 안 난 기술이죠.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가 웨이모가 우리보다 훨씬 못났다 이렇게 막 트윗도 하고 그랬죠. 올해도 지금 벌써 이 웨이모의 CEO와 테슬라 CEO가
엄청나게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한번 더 두고 보세요. 관점이 뭐냐면 웨이모가 피닉스 지역 이외에 레벨 4의 자율주행을 성공해낼 것이냐가 하나의 이슈고요. 또 하나가 웨이모는 어디랑 경쟁해야 되냐면 우버 같은 애들이랑 경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택시를 부르시겠어요? 자율주행 택시를 부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피닉스에 가면 우버는 사람이 운전하고 오는 거고요. 웨이모어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오는 건데 어떤 거 쓰시겠어요? 가격이 더 싸야지만 사람 없는 걸 쓰시겠어요? 가격이 더 비싸도 그 사람 없는 걸 쓰시겠어요? 가격이 같으면 사람 있는 걸 쓰시겠어요? 가격이 같을 때 사람이 없는 걸 쓰시겠어요? 이제 비즈니스의 문제인 거죠. 웨이모 원이 피닉스 에어리어에서 우버를 이길 수 있느냐? 우버를 못 이기면 지는 거죠, 뭐 그죠? 사업이라는 거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로 그 회사가 버텨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그림에서 테슬라와 웨이모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그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요. 지금 테슬라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오토파일럿 옛날에 팔았잖아요. 지금은 FSD 파는데 FSD를 만불러서 이걸 다 앞으로 해주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한두 개밖에 못해요. 현재까지는 한 4개 정도 보다. 이걸 다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이런 거 하는 과정이 뭐냐면 액티브 러닝이라고 그래서 계속 학습을 시키면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나오면 다시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다시 학습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건요 한 번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컨티뉴얼 러닝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AI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AI 기업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DevOps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개발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이 DevOps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하나 개발했습니다라고 끝나면 그거는 크게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랑 능력협회에서 같이 일하는 권준우 씨랑 개발했던 게 이 프론텍의 품질 관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권준우 씨가 거의 다 개발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기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걸 미국 인공지능학회의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2020년에 받았습니다. 딱 1년 전이에요. 작년 2월 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한번 개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개발한 것이 계속 그 회사에서 써야죠. 쓰면서 그 운영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고 그 회사나 사회에서 그야말로 베네핏,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사업을 하거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예요? 아까 제가 이 5가지 그림에서 오른쪽인 겁니다. 웨이모 1이라는 것은 아까 데이터는요. 웨이모는 정말 테슬라에 비해서 정말 너무 윤리적인 회사예요. 앨런 머스크는요. 정말 멋지긴 한데 제 이해가 안 가죠. 데이터 누가 다 구해주고 있어요. 소비자가 구해주고 있어요. 마치 스캐터랩처럼 그죠? 소비자의 대화 데이터를 그냥 스캐터랩 했던 것처럼 테슬라는 테슬라 사용자들이 그냥 다 데이터를 얻어주고 있어요. 방법론은 퓨어 딥러닝이고요.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해요. 운전자가 주의 안 하면 사람 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레벨 2밖에 안 돼요. 웨이모는요. 책임성 있게 자기네 직원이 다 데이터를 애퀴지션했어요. 딥러닝만 쓰는 게 아니라 룰베이스도 쓰고 있고요. 운전자 개입 안 합니다. 운전자가 아예 없어요. 그죠? 이 웨이모 1은 그야말로 책임이죠. 사람 죽으면 그 웨이모가 책임집니다. 테슬라는 사람 죽으면 테슬라가 책임지지 않아요. 왜? 너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테슬라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잘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칼을 아이한테 쥐어주는 거랑 비슷하게 현재 테슬라의 FSD인 거죠. 왜?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앨런 머스크는 칼을 아이한테 쥐어줘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칼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런 개념이랑 비슷하다고까지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거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웨이모 1에는 라이다가 달려있어서 비싸요. 그 다음에 3D 맵을 일일이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의 확장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닉스 에어리어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우리는 라이다 안 쓰고 3D 맵도 구축하지 않고 카메라랑 레이더만 쓰기 때문에 아무 세상 어디나 갖다 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멋지죠. 멋져 보이는데 그것이 불안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이게 굉장히 그 팀 칼라가 다른 AI 서비스, AI, 그리고 이건 제품 모델이죠. 테슬라는 제품을 팔죠. 웨이모는 아직은 제품을 팔지 않아요. 그죠? 예, 이게 완전히 다른 모델. 근데 아까 제품을 팔지 않는 25만 달러라서 너 못 팔지 했더니 아니다. 25만 달러 아니야. 더 싸게 할 거야. 그래서 어쩌면 웨이모가 갑자기 25만 웨이모 드라이버가 25만 불이 아니라 갑자기 10만 불 이하로 만약 생산을 해내면 갑자기 웨이모가 제품 회사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왜? 피닉스에선 팔 수 있어도 피닉스 바깥에서는 아직 못 판다는 거예요. 라이다로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술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을 많이 썼네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환경 비즈니스랑 그 뭐라고 있냐면 이경전이 만난 AI 프론티어라는 그러한 인터뷰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1호가 뷰노 김현준 대표였는데 뷰노 주식 사놨어야 되는데 지금 상장한다고 그러죠. 2000대 1이래요. 2000대 1. 공모주 청약이.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못 하는 거고 그냥 상장한 첫날 이제 뷰노를 사느냐 마느냐 그 정도 의사 결정이 필요하죠. 상장한 날 엄청 떨어질 수도 있고 상장하는 날 상한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뷰노는 저는 관심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저는. 작년에 알체라가 상장했는데 제가 못 놓쳤고요. 리드, 예, 제가 자문 교수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리드는 아마 나스닥 상장할 것 같고요. 어디죠? 엘리먼트 AI는 캐나다의 조슈아 벤지오가 만든 회사인데 지금 서비스 나우에 인수됐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만 해도 인수 안 됐었는데 인수됐고. 와, 이거 멋진 회사예요. 비프로 컴퍼니. 꼭 이 기사 읽어보시고 비프로 컴퍼니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정말 대단한 강현욱 대표가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 스포츠 쪽 그 AI를 석권하겠다 하는 정말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지금 샌드버드 역시 세계 최고 회사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세계 최고 회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리드 세계 최고, 뷰노 거의 세계 최고, 그 다음에 비프로 컴퍼니도 세계 최고, 샌드버드도 이 영역의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젠페이스, 슈퍼빈 이거 세계 최고 회사죠. 베어로보틱스 세계 최고 회사고요. 플리토 세계 최고 회사예요. 플리토는 상장했어요. 제가 주식 샀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트, 오드 컨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게 이 원프레딕트 이렇게 지금 계속 세계 최고 회사로 성장하거나 이미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회사들을 제가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을 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25위 AI 스타트업 25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회사들을 하나씩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 솔루트룩스 이경일 대표도 강의하시는데 작년에 제 발표에 따르면 22위로 들어가 계시네요.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걸 슬라이드 다 볼 수는 없고요. 리드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인터뷰한 게 있고 최근에 DBR에 쓴 글이 있어요. DBR에 찾아보시고요. 그냥 뷰노 그 DBR에 쓴 DBR 이경전 리드 검색해 보시면 지금 이거 찾아질 것입니다. 유료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DBR 회원이시면 무료일 거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만약 교육 AI에 관심 있으시면 그 다음에 의료 AI 그 다음에 플리토 신기하죠? 번역하는 요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점 사장님들이요 자기 회사 그 음식점 메뉴를 사진으로 찍어요. 왜냐면 요즘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일본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 많이 오니까 메뉴를 외국어로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 사장님들이 이걸 다 이거 번역하기 어렵잖아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플리토에 올리면요. 플리토에 붙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해줍니다. 플리토 때문에 한 달에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플리토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냐면 한 달에 2천만 원. 즉 코로나 시대에 괜히 집에서 놀지 마시고 영어나 뭐 외국어 하시는 분은 플리토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번역 일을 해보세요.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왜냐면 환율이 거기에 세잖아요. 한국 대비 환율이 인도네시아가 훨씬 약하니까 한국 돈으로 주면요 이거 인도네시아 돈으로 환율 바꾸면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이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지금 번역 시장이 더 커져 버렸어요. 인공지능은요 직업을 늘리냐 줄이냐 늘립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직업이 없어진다? 다 세상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카메라가 얼마나 자동화된 기술입니까? 카메라가 나와서 엄청난 산업이 나왔죠? 자동차가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부가 뭐 직업을 잃었습니까? 마부들은 다 자동차 운전사로 변신했겠죠, 당시에. 여러분, 마차를 운영하는 게 쉬워요? 자동차를 운영하는 게 쉬워요? 당연히 자동차 운영하는 게 쉽죠. 마부들이 얼마나 인생이 꽃폈겠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 운전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와 자동차가 나오면서 엄청난 직업이 만들어진 것처럼 인공지능 번역 기계가 나오는 바람에요.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번역가도 돈을 벌고 있고요. 심지어는 비번역가, 번역가의 수준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고자동차 엔카라는 회사 SK가 만들었잖아요. SK가 만들어서 재벌 회사가 왜 중고자동차 시장까지 들어오냐고 막 욕했지만요. 지금 마장동, 장안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딜러들은 다 엔카에 붙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라는 건요. 사람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 직원이 햄버거 굽는 로봇 나오면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으세요?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굽던 직원요. 햄버거 로봇 나오면요. 그걸로 창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자동화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인간이 그대로 직업을 잃는다? 그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직업과 창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슨 직업이 없어진다, 뭐 노동이 해방이 된다, 이런 것들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프로 11,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슈퍼빈, 다 엄청난 회사들이에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GPT-3 같은 걸로 어떤 새로운 히트 상품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올해 이슈고요. GPT-4는 어떻게 나올까? 채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알체라나 머니브레인, 시어스랩, 스캐터랩 같은 회사들이 AI에 의해서 비디오, 보이스, 뭐죠? 옥주연의 음성까지 그 또 만들었잖아요. 그게 만든 회사 머니브레인인가요? 예. AI가 만드는 컨텐트 사업, AI가 큐레이션 해주는 사업. 제가 골프에 넣었잖아요 여기. 아까 유 사장님 얘기하기 전에 이미 제가 골프 제가 하고 있다고 제가 리드 자문하고 있고 골프, 그다음 디지털 미라는 거 개발하고 있고요. 비프로 컴퍼니, 그다음에 아까 플리토, AI랑 인간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일해서 이런 번역 서비스, 수많은 서비스가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AI와 인간이 같이 일하면서 어떤 시너지가 나와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사람들이 새로운 돈을 벌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AI 베스트 매칭. 요 원티드 랩 여기 나왔는데 제가 어제 이거 고치면서 이거 좀 더 들어갔네.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 꼭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직원 뽑으려면 잡코리아나 어디죠? 사람인에다가 하셨잖아요. 광고비 줘도 좋은 직원이 잘 안 나오죠. 시험 삼아서 원티드 랩에다 해보세요. 원티드 랩은 뭐냐면요, 사람을 정말 뽑았을 때만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채용된 사람한테 50만 원 주고요. 그걸 소개한 사람한테도 50만 원 주고요. 그 회사로부터는 연봉의 7%인가를 받아요. 오드 컨셉은요, 사람한테 옷을 매칭해주는 서비스고, 다 재밌는 한국의 비즈니스들입니다. 앞으로 다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세계 1위라는 그 분야.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이 창업한 이 라벨르랩이라는 회사는 피부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뷰티저니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회사나 신약 개발, 저희 경희대학교, 테슬라 다 AI 퍼스트로 가는 회사들이고요. 아까 하렉스 인포테크는 유저 센트릭 AI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노, 슈퍼빈, 제가 또 삼성물산 건설사업부랑 일하고 있는데 새로운 AI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아파트를 제대로 만들어낼 것이냐,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AI 아파트, 스마트 아파트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모든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올해와 내년은 이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한국의 경우는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있고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잘 뽑아야 되죠. 지난 선거는 드루킹이 막 여론 조작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뭐 이제 재판이 걸려 있죠. 지금 내년과 올해 AI 선거는 이제 AI에 의한 선거 아니겠어요? AI를 잘 가진 팀이 이기겠죠. 지금 작년에 상장한 바이브 컴퍼니가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 시작하는 이 K 폴리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정책 싱크탱크인데 거기서 정책 AI 센터장을 제가 맡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선거에 이기고 선거 전략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AI 기반의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제가 새 친구라는 회사 사장님을 만나봤더니 여기 재밌던데요. 개인 사업자들이 왜 수입과 지출을 다 정리해줘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세무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세금 친구예요. 세무 정리를 하는 친구인데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좀 오버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그랬는데 죄송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김학기님, 의료기 현재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좋죠. 실제로 보험 수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 인터뷰 기사에도 안 나온 내용을 제가 그냥 강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뷰노 아까 이 슬라이드 넘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손가락 애가 키가 안 크면 병원에 데려가서 손가락 엑스라이 사진을 찍어줘요. 그러면 얘가 나이는 15살인데 손가락 나이가 뼈 나이가 11살이면 얘는 키가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얼마인지 아세요? 요거 찍는데 비용이 5만 원입니다. 기존의 아산병원이 이거 5만 원 받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병원들이 이것을 채용한 국내 병원이 한 20개 될걸요? 이거는 약간 기업 영업 비밀 비슷한 건데요. 15,0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영업 비밀이겠어요. 어차피 뭐 업계 분들 다 알 텐데요. 병원 관계자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는 5만 원을 내고요. 그동안은 병원이 이걸 사람이 판독했는데요. 30분이 걸린대 이게. 의사분이 이거 하나 보는데. 그럼 의사의 30분이라는 건 돈이 얼마겠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이걸 쓰면 훨씬 더 이 의사의 시간을 줄여주고 여기 시스템이 알려줬잖아요. 여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 5개의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중에 1등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이를 의사가 보고 얘 12살, 13살, 15살, 17살, 11살 그럼 뼈 나이 보면서 이 AI가 본 걸 보면서 이 중에서 그래 나도 이거 같아 하고 답을 내주는 거예요. 이 대가로 15,000원을 주는 겁니다. 뷰노에. 그래서 의료수가 지금 김학기님 말씀대로 의료수가가 문제는데요. 사업이라는 거 이런 거 탓하는 동안 탓하면 사업은 하면 안 돼요. 뭡니까? 뷰노는 정확도와 빠른 시간을 줬잖아요. 정확도와 빠른 시간을 줘서 이걸 15,000원을 받아내는 거예요. 병원한테. 그럼 병원은 선택해야 되죠. 의료보험 수가가 있든 없든 내가 5만 원을 그냥 다 받고 30분 동안 의사가 이거를 판독하게 할 거냐 아니면 AI를 도입해서 15,000원을 AI 회사한테 주고 더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절약할 거냐의 이슈라는 거예요. 뷰노의 김정빈 김정태인가? 성함이 죄송합니다. 김현준 대표랑 제가 인터뷰했을 때
균호 이거 아산병원 가지고 해서 아산병원과 특허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 섰어요, 뷰노에. 병원들이 많은 병원들이 줄 섰어요. 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뷰노는 뭘 해야 됩니까? 돈 버는 걸 찾아야 돼요. 여기서 돈 버는 거. 아까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돈 버는 거라고. 그래서 김혁기님의 어떠한 그 질문도 맞는데요. 저는 뷰노를 제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저 뷰노 주식과 상관이 없고, 저는 주식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에서 주식과 관련된 참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즘 그 제가 어느 신문사에서 제안도 받았어요. 주식 채널을 운영하래요. 요즘 주식 채널 운영하는 분도 한 달에 80억 번다면서요. 예. 여러분들 그거 한 달에 10만 원씩 낸다며요, 그거. 주식 채널 그거 들어가는 거. 한경 와우 TV나 매경 TV 같은 데 들어가면 한 달에 10만 원 내는데요. 만 명이 회원 가입하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8만 명이 어떤 한 분의 그 주식 투자 채널에 들어가 있으면요. 한 달에 지금 80억 벌고 있대요, 그분이. 제가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나도 이거 할까? 그랬는데 예,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걸 인공지능 주식에 대해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고 다 알면 제가 진짜 그래서 안 했는데 주식 제 오늘 강의에서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참고만 하시고 제가 뭐 팔아라 오르라라 내린다라고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뷰노라는 회사가 이런 걸 개척해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응원 차원에서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짜리 병원에서 5만 원 벌던 거를 3만 5천 원 벌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는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걸 계속 만들어 나가는 회사니까 응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너무 좋은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셔서 다음에 강사님들 강의하실 때도 박성혁 교수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돈 많이 벌고 카이스트 교수로 가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돈 벌었는지도 질문 많이 받으시고 또 어떤 연구하시는지 그런 거 들어보시고 차경준 교수님은 또 그 빅데이터 분석을 실제 또 많은 기업들과 같이 하시면서 되게 친절하게 아마 여러분들께 재밌는 강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경일 대표님은 아까 제가 솔트룩스는 챗봇 개발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또 나름대로 계속 앞서가시면서 서로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질문도 하시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시간을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